3교수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화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발전시키고 정착시킬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주체성, 주인의식이 필요하죠. 교회사에 내가 주인이다. 또 어떤 창조의식, 또 독립성. 이 독립이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 사람이 독립체예요. 하나다 천만에요. 부부도 뭐 하나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거짓말이죠. 둘인데 하나처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하나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독립성, 독창성,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조화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바로 그거죠. 다르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거, 이 신비스러운 거죠. 남자 여자가 다른데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신비스러운 비밀이죠. 그거는 독창성이 있고 절대 저 사람들은 둘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 분이 있죠. 불협화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맨날 싸워요. 다투고. 이해할 수 없죠.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화내고 다툰다는 것은 나쁠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화가 날 때 화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받아주지 않고 되받아치니까 벽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약점과 단점을 우리가 서로 수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쌍방이 마찬가지죠, 서로.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한 분은 계시지 않고 한 분은 계시는데 귀가 가려울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2시간, 4시간 있다고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집에서 싸우면 창피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땐 집에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창피하니까 집에 안 있어요. 어디 갔다 오죠?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말없이 2분이 사라졌는데 올 때는 이제 손잡고 오고 하기 아주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돌아오는 거죠.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뭐 대답도 안 하고 뭐냐. 이게 이제 대판 가서 싸워요. 어디 가서 저 들판에 가서 산속에 가서 외딴 데 가가지고 시큰 싸워요. 그러다 이제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2분이 뭐 사 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야, 되게 젊게 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어머님이 이제 80 지금부터 몇 년 전에 6년이니까 아버님이 좀 33년생이니까 89세인가요? 8세인가? 80대 하여튼 80년 넘기셨어요. 그때까지 싸워요. 대단한 거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소통이 안 된 것을 서로 자기가 왜 화났는지 이야기하고 또 듣고 나서 그래 그건 또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이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개구리죠. 이제 고칠 수 없는 건 못 고치고 그냥 습득이 됐지만 그래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죠. 저는 이제 싸우면 아버지 기질을 아니까 이 닭이 있죠. 화나면 이제 화나면 목이 길고 닭털이 세워지는 거 아시죠? 진짜 험악하죠. 근데 닭이 화가 풀어지면 멀쩡하게 원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화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파르르 하면 어머니 혈압이 오르고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언제 그런 식으로 뭐 어때 하고 농담하면서 대화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 같아요. 개인의 어떤 주체성도 있고 창조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또 그 어떤 그 위상 있잖아요. 개인이 이게 가져야 될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고려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그 문화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성원 중에 외톨이가 있어요. 왕따란 말은 안 쓸게요. 그 외톨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구성원이. 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치기란 말을 해서 죄송한데 이제 그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결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픔이죠. 그건 이제 원장님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문화를 조성해 놓으면 원장님이 타치 않아도 동료 간의 그 문화 속에서 못 견뎌요. 스스로 고치든지 스스로 떠나든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스스로 메스를 들 필요 없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받아주지 않네 하고 이렇게 개선해 갈 수 있는 그 문화는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정서를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그 환경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잘 느끼고 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일부러 버릇없이 구는 거 아시죠? 윗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전혀 안 가르쳐줬어요. 느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구성원 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고지신. 아까도 말했죠. 고유 문화를 유지시키고 외래 문화, 서로 수용하는 것을 합해서 어떤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옹고지신이죠. 이제 이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사원을 선발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사원을 선발할 때는 그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제 설문지를 돌리죠. 면접 오면 설문지부터 쓰라고 그래요. 대기실에서. 그러면 이제 면접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한 걸 통계 처리해서 다 평가가 자료가 면접관에게 올라가요. 명단별로. 거기에는 이제 직무 몰입, 그렇죠? 조직 몰입이죠.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성향이냐, 이 사람이 직무 만족은 어떤지, 이직의도는 어떤지, 자기 효능감, 경력 계획은 어떤지,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입 사원한테 할 수도 있고 기존 사원한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새로운 신입 사원, 예비 사원하고 똑같이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신입 사원은 예견하는 측정치가 나오는 거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경험했던 기준치가 되는 거죠. 기준치. 그러니까 예측치와 기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이제 인사 고과에 관한 또는 그 지도 관찰을 평가하고, 또 인적성 검사, 채용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입사원들 인터뷰는 뭐예요? 면접 시간이죠. 이런 두 개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지는 이제 입사 자료에 필기 시험에 설문지도 넣고 시험도 보게 하죠. 면접 점수, 인적성 점수를 포함해서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새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수정해서 좀 보충 설명하려고 보완한 게 있는데 다운 받으시면 괜찮게 돼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보충하면서 넣어놨으니까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와 예측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선발 방법의 어떤 유효성이나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모집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해답이 나와버려요. 요즘 통계 수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 타당도 검증.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것도 도표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입사 지원자 예측치 점수와 현재 근속하고 있는 직원의 기준치 점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검증하는 방법. 이런 걸 보는 거죠. 기준 점수 획득, 현재 종업원, 시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될지, 선발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가 이제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어느 한 순간 점수 좋은 대학만 뽑던 그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인적성 검사도 괜찮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선발 그 기준이 굉장히 대폭 강화되고 변화된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교보문고 가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SK라든지 그 한국통신, 뭐 전력공사, 뭐 주택공사 이런 데 보면 그 신입사원이 준비해야 될 그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서점에. 그래서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들 그런 거 다 정리돼서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입사 시험 볼 때 그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검사 도구를 가지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나셔서 교보문고 가시면 취업 관련한 그 문서들에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거기 설문지도 있어요. 다양하죠. 어떤 건 뭐 400문항, 200문항 막 그런 문항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리하게 과학적 방법이죠.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점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어떻게 유임할 것인지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권한 유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탄력 근무제, 인원 감축, 구조조정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인원 감축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탄력 근무제, 권한 유임도 구조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문화를 개선해가고 그런 것들이 구조조정인데 우리는 구조조정 그러면 그냥 감원 그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건 구조조정은 100이면 100 중에 뭐 20-30%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권한 유임은 이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권한 유임의 그 의사결정 요인들을 보면 의사결정에는 그 질이 중요해요. 질이 의사결정권에 대한 그 어떤 질이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권이 별로 그 권한이나 그 어떤 그 효과성이 없으면 그 결정권을 가져봐야 소용없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그 어떤 의무를 지워지지 않으면 결정권에 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권자는 의사결정을 했던 장으로서 또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유임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에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면 그 권한을 왜 유임해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유임에는 하나는 효력 있는 의사결정권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의사결정권을 준 대신에 책임을 부과시키는 거죠.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그 질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질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분야에 대한 리더의 그 어떤 지식. 어떤 문제든 리더는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박식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판단하는 능력, 그래야 결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구조를 또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용의 정도, 의사결정을 해서 그 회사에 또 그 조직에 다 공지를 했어요. 근데 시큰둥 뭐 본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결정에 대한 그 모든 조직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중요도, 수용성, 수용의 그 수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없으면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의 직원에 대한 신뢰와 어떤 동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부하들의 갈등 가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부하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의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조사할 필요가 있죠. 설문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면접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권한 유임에는 그러한 요인들을 포함된 그 요인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에 대한 그 권한 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을 이용한 의사결정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제1 전략은 독재 1 전략은 부하들 의견 없이 그 의사결정을 원할 때, 이게 독재죠. 강제인 거죠. 또 독재 2 전략은 부하들로부터 정보를 수용한 후 리더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거. 이건 그냥 결정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자문 3 전략이 있는데 부하 중 일부 전체와 개별적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 후 의사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독재는 두 개는 수직적인 결정이고 자문 1, 2, 3은 수평적인 그 어떤 리더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죠. 자문 2 전략은 전체 집단과 문제를 공유한 후에 의견 수렴 후 의사결정하는 거. 자문 1 전략은 집단과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도달하도록 한 후에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유형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원들의 그 투입 수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사원들 이렇게 투입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 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정, 순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돼야 되는 거죠. 지시했는데 추종자가 없으면 그 안 되잖아요. 그 사원들의 그 투입 수준을 봐야 돼요. 사원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성원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런 그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이제 어떤 자기 제품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언 또는 자문이죠. 어떤 조직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그 조언. 이 조언 수준에 따른 이제 피드백, 제안, 투입 이런 것을 이제 요청할 수 있죠. 이게 자문이죠. 그 다음에 공유, 참여. 어느 팀이 그걸 공유하고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사원이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거죠. 사원에게. 그러니까 사원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 환경, 또 위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그 위임이라는 것은 감독의 승인이나 집단의 합의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군사가 최전방에 있을 때, 또 판매원이 최일선에서 판매할 때 권한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량을 영업사원들에게 창고에 있는 재고를 현찰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매장에 가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개팅처럼 번개 그 뭐라 그래요? 판매 방법이라 할까요? 사원들에게 딱 줘요. 주고 이제 100개씩 나눠줘요. 50개는 팔고 얼마씩 50개는 갔는데 팔든지 갔든지 알아서 하는데 이 100개 50개의 그 금액 합산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 그럼 반값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 있으면 정가도 받고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가는 시중가는 아닐 거예요. 조정되는 그 정가인데 거기에서 깎여진 할인 가격의 정가에서 50%만 입금해라. 권한유임이죠. 그러니까 얼마 팔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이거 우리 회사 제품인데 지금 빨리 그 현금을 이렇게 순환하려고 그 원가에 드립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 세워놓고 차 뒷문 트렁크 열어놓고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아무데나 팔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다 팔고 와요. 어떤 사람은 나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우리 제품 이건데 다 친구들이고 뭐 그리고 이제 차 몰고 순환하면 끝나죠. 자, 이거 얼마 내놓으면 2개 줄 테니까 1개 값을 줘. 그럼 이제 주는 거죠. 그 회수.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빨리 돈 회수하고. 근데 이제 2개 줄 테니까 70% 값을 내놔. 하나는 반반 나누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오면 이제 수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딱 판매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완벽하게 다 유임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런 일들도 필요한 거죠. 현장에서는 그 권한을 사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일일이 그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판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룰을 딱 정해서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권한 유임의 결과 개인은 대부분 개인의 직무에 만족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증가된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겠죠. 책임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보너스 급여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이 증가하겠죠. 안전성이 승진도 이제 가능해질 것이고 시장성이 증가될 것이고 반면에 그 해고 가능성은 또 증가되겠죠. 경력 사원의 경우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탄력 근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5일제에 대한 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요걸 제가 초반에 했을 것 같아요. 학기 초에 그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 주당 40시간 근무 10시간씩 4일 근무는 40시간 12시간씩 3일 근무는 주당 36시간 근무 집중 근무제라는 게 있죠. 전일제도 있고 이렇게 집중 근무제도 있고 또 작업 시간을 감축하는 거 피크타임 근무제 은행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이제 시작되었죠. 바쁜 시간 4시간만 집중 근무하고 이제 다른 시간은 근무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주얼 작업인데 사원이 원하는 시간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그런 근무 시간도 있습니다. 직무 공유, 일자리 나누기, 파트타임 작업을 하는 거죠. 소매상, 레스토랑에서 이 파트타임을 활용하죠. 한 사람의 이제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 파트타임이죠. 교체하게 돼. 8시간씩
24시간 근무해야만 되는 것은 3교대가 되죠. 3사람이 교대하는 거죠. 또 재택근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 감축에 대한 역량을 이제 완화하는 거, 비경규직을 채용하는 거, 아웃소싱, 해고 대상 사원들을 선정하는 거, 해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직 알선 프로그램, 정서 상담이나 분노 단계에 있을 때, 또 재정적인 상담, 경력 평가 및 지도, 이것이 이제 인원 감축의 역량을 이제 받게 되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하게 되죠. 오히려 정규직을 그 구조 조정에서 해고하기 어려우니까 아웃소싱을 이용하죠. 아웃소싱 회사죠. 인력 파견 회사. 그 아웃소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일자리 이렇게 알선하고 소개하는 그런 회사가 아웃소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 희생자가 생기죠. 생존자가 있죠. 지역사회, 조직 이런 데 이제 인원 감축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실은 IMF 이후에 생존자는 좀 그 기득권을 누리고 희생자는 거의 그냥 그 소득이 없는 그런,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엄청난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었고, 그때 이제 IMF가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제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실은 있었지만 체질 개선은 됐죠. 일부. 근데 아직도 다 된 건 아니죠. 지금도 뭐 분양가 미리 선납받고 떼먹는 그런 몰직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지금 또. 그 다음에 전에 그 막 과거의 IMF 때는 음이 종이짝이 되고 그런 아픔도 있죠. 여러분이 그 은행의 그 어떤 걸 보면 자본금이 은행에 2억이 있으면 그 2억을 10억을 만드는 방법 아시죠? 그게 전부 다 음이죠. 어떤 걸 담보로 2억을 어느 은행에서 4억으로 자산을 늘려요. 그 2억은 현찰은 금괴는 2억인데 은행 안에 그 금을 4억에 평가해서 2억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차용하는 거죠. 하도록. 그 이제 자본금이 2억이고 부채가 2억이면 4억이 되는 거죠, 자산이. 그럼 또 이 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이 또 거래해요. 그럼 서로 이제 주고받아요. 채권을 주고받든지 보험을 주고받든지 이제 주고받죠. 그러면 이게 4억이니까 이거 4억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얼마를 끌어요? 2억을 또 끌어와요. 그럼 뭐 6억이 되는 거죠. 자본금은 2억인데 부채가 얼마예요? 4억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확대되다가 이게 어느 한 군데서 부도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죠. 그러니까 IMF 때 소상공인들이 다 쓰러졌죠. 그런 아픔도 있어요. 이런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구체적으로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려면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또 교과서 밖의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IMF 이후에 그 기업 사냥꾼 이런 말이 있었죠. 헐값 매각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3교시 여기까지 마치고 조직의 그 문화를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잘 실천하셔서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